예, 신성국 신부님이 진행하시는 시대의 징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신성국 신부님이 멀리 일하러 가셔가지고 출연을 못하시고 또 손민석 신부님 또 여타 이제 출연하셨던 분들이 여타 사정으로 오늘 진행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오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성모병원 노동조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방송이 시대의 징표 천주교 우리 신부님들의 시국대담 방송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맞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우선 인천 성모병원 홍명호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인천 성모병원 지부장 홍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식 끝내신 이제 5일 지나셔가지고 힘이 없으실 텐데 나중에 이 얘기 하시면 막 힘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잘 설명도 해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권호광 상임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상임대표 권호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언론에 크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카톨릭 언론 뉴스나 이런 곳에 이제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인천에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이제 병원 중에 인천 성모병원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병원에 있는 노동조합 분들이 지금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교구와 지금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지만 대화 자체가 성사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요. 또 신도이신 분들이나 신자 아니신 분들이나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 안 되시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배경에 대해서 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인천에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가지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 성모병원, 국제 성모병원. 예. 국제 성모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요. 2014년에 개원했으니까. 예. 그리고 아직 노조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병원에 이제 그 노동자들 이 지금 대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오로지 일단 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이제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매스컴에서 조명한 사건 중에 지난 4월 달이에요. 인천 성모병원에서 한 간호사 분께서 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실신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6월에는 국제성모병원 아까 말씀하셨던 2013년에 개원한 이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환자 만들어서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서로 연결돼 있는 건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 좀 모셨습니다. 어떤 사건의 배경을 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요. 집단 괴롭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예, 이 사건의 발단이 있어요.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게 국제성모병원 허위 환자 부당 청구 사건이 3월에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확인이 됐고 그 일이 있은 후에 4월에 이제 집단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국제성모병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바로 이어서 4월에 이제 저한테 벌어진 일인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가톨릭 병원 이제 병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저희 병원의 역사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야 이게 맥락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인천 성모병원으로 병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성모자의 병원이었어요.
1955년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신부님이 설립한 병원이고 또 그때 사회적 그 상황에 맞게 뭐 전쟁 고아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에 필요한 사회 약자들을 필요한 이제 시설로 시작된 병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녀님들이 그 이후에 운영을 이제 50년 동안 하셨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로 병원 30년 경력 간호사거든요. 네. 수녀님들이 병원 운영하실 때 20년을 이제 몸담았었고 인천교구에서 10년을 운영하는 거를 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녀님들이 인천교구의 병원을 봉헌하는 이제 상황이 10년 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수녀분들이 운영하시던 그 자해병원을 예, 천주교 인천교구에 네. 수녀님들이 이제 병원 경영을 포기하고 천주교 인천교구의 병원을 그대로 무상 봉헌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천에 있는 성가병원이 부천성모병원, 지금 부천성모병원인데 거기도 수녀님들이 서울교구에 봉헌한 이런 과정이 맥을 같이 하는데 형식은 봉헌의 형식을 취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공공의료가 10%도 안 되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민간 병원들이에요. 대부분 다. 대학병원부터 중소민간병원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 또 재벌들이 병원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현대, 아산 뭐 대기업들이. 그러면서 이 의료 시장 자체가 지각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그다음에 고가 의료 장비, 그다음에 호텔 같은 시설 이런 것들로 이제 환자들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천주교에서 애초에 병원을 운영했던 그런 이념들을 순수하게 갖고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녀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간 병원을 계속 운영해야 될까 말까를 저희랑 교섭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결정을 그냥 병원 경영을 끝내는 걸로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인천교구에 넘어간 게 2005년 11월이에요. 예. 그때부터 인천교구하고 이제 인연이 새로 되면서 병원이 경영이 이제 새로운 그 국면을 맞이하는데 병원이 이제 그때 적자도 많았고 경영 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단 병원을 이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과정이 절대적인 그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으로 무리수가 너무 많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노조를 깬 거예요. 사실상 인천교구에서 이따 얘기를 회사를 살리는 게 첫 번째 공정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수익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영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노조가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드는 거고 이건 이후에 다 증명이 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따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추구를 끝없이 해야 되는 구조에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사태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5, 6년 만에 인천 성모자해병원이 인천 성모병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병원 규모가 한 2~3배 커졌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또 국제성모병원 1000병상짜리 병원을 또 새로 짓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관동대학교도 인수하고 10년 동안 인천교구에서 어마어마한 이 사업 규모라 그래야 되나요? 이 규모가 공격 경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화시키고 확장하고 이게 급격한 시간에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들일 거 아닙니까? 병원을 하나 1000병상짜리 새로 짓는 것도 그렇고 대학 하나를 인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병원을 규모를 2~3배 이상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터진 거죠.
그런 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인천교구가 돈을 투자를 이렇게 한 거예요? 병원 키우는 데나 확장하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인천 성모병원에서 엄청난 수익 창출 경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자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환자를 이제 대거 모이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나가서 시내 길거리에서 직원들이 병원 홍보를 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홍보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혼란의 과정이 너무너무 많았고, 일단 의사들이 실적 인센티브,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적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엄청난 반발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소신과 이 병원 경영 정책이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하는 분도 계시고, 또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쫓겨나시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나가기도 하시고, 또 이제 포기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고. 의사 간호사분들이 환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는가, 예. 이게 실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사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다 실적을 목표를 정해줘요. 정해주고 그것을 실적 관리를 계속 하죠. 경영진이. 그리고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대부분 병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인천 성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회 토론회 때 어느 의사 선생님이 말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매월 한 사람의 직원이 신규 환자 2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신규 환자. 왜냐하면 신규 환자가 와야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겠죠. 검사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0데이 이제 국제성모병원 사건이 그래서 난 건데 2000데이, 3000데이라고 이제 날짜를 정합니다. 이건 뭐냐면 외래 환자를 2000명 보는 날, 또 3000명 보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9월 5일이 3000데이다 그러면 외래 환자 3000명을 채워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 가족들 다 불러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그러면 이제 그걸 정해놓고 오더가 쭉 내려오니까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이제 그 부서원들을 또 계속 그런 이제 실제 행동이 되게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본인이 여러 개 과에 등록을 해요. 직원 본인이. 왜냐하면 직원하고 직계 가족은 그 진료비 면제가 있어요. 접수비 면제가. 네. 그 직원들 복지 혜택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여러 개 과에 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안과에서 인공 눈물을 탄다든가, 피부과에서 무슨 연고를 받는다든가 간단한 처방들. 그다음에 직계 가족도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인척, 지인까지 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환자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날 2000을 맞추기 위해서 환자 등록 숫자를 맞춘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등록한 환자들이 내가 실제 아파서 진료를 접수하는 게 아닌 이상 오지 않는 환자들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지 않고 등록한 직원이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환자는 오지 않았는데 진료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처방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처방이 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게 되는 거고, 그게 허위 환자 부당 청구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인천 성모병원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2005년부터? 네, 2005년 11월이니까 2006년부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온 거예요. 1년에 몇 차례씩. 인천 성모병원 직원들은 수년 동안 그걸 겪었던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언론에 이제 탁 보도가 되고 MBC 뉴스에도 이게 방송이 된 거예요. 보도된 거는 국제성모병원의 허위 환자 부당 청구.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똑같이 2,000대 3,000대 1을 정해서 기획전략실에 별도의 팀을 꾸려서 이런 행사를 해왔다. 이렇게 해서 이건 실제로 경찰이 보도한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한 일인 거죠. 근데 다만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노조를 이제 초기부터 없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에이스 3000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환자들을 유치하는 일환으로 이제 병원 홍보 활동을 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저도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홍보전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일명 에이스 3000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2000대 3000대에는 병원 안에서 환자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이제 채우는 방법이라면 에이스 3000, 에이스 4000은 직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날짜를 정해요. 1년 스케줄을 정하고 몇 월 며칠 어느 동네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스케줄표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면 전 직원을 연 단위로 해서 부서별로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20, 30명씩 조를 정하죠. 조를 정하면 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에 가는 거예요. 장소는 대형 마트 앞에, 아파트 대형 단지, 지하철역 주변, 상가 이런 데 가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병원이 준비한 리플렛이나 병원 홍보물, 전단지를 나눠주고 판촉물 같이 나눠주는 거죠. 길거리 시민들한테. 저도 이걸 참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명단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너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괴감, 모욕감 이런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했던 그 팀 전체 직원들이 막 너무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막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나눠줘야 되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보고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노조가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왔다는 문제 제기를 거죠. 이제 이런 제기를 하기도 전에 노조는 이미 3년 안에 다 초토화됐거든요. 경영 초기. 이미 첫 1년 차에 조합원 3분의 1을 탈퇴시켰고 간부 조합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재산 가압류, 단체 협약 해지까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데 다 했습니다. 교구에서. 근거는 뭐예요? 근거도 기가 막히죠. 근거도 사실 인천교구에서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신부님들하고 대화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 입장을 문서로 보내오고 실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녀님들이 운영하실 때는 계속 대화를 하셨다면서요? 당연하죠. 병원장님까지 매번 교섭에 나와서 교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노사관계 기본이잖아요. 상식적인 기본. 노동조합 노사 대표가 필요할 때 수시로 대화를 하고 또 교섭을 하고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 데 있어서는. 지금 CMC라고 해서 가톨릭대학교 8개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전성모병원이 노조가 깨졌고 남은 7개 병원 중에서 우리만 빼고 나머지 병원들은 여전히 신부님들이 교섭에 다 나오셔요. 심지어는 의료원장 최고 책임자인 의료원장 신부님도 상견례와 마무리할 때 와서 인사하고 필요하면 다 노조 대표와 이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인천교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그 구조가 그 성모병원장, 그러니까 병원장이 신부님 이학로 문신열 신부님이시죠. 이양모 문신열 신부님이라고. 그리고 더 위에 뭐가 있어요? 또 그게 이제 주교님이 최고 책임자가 돼요. 주교 다음에 원장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 산하에 이제 이 병원 체계는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장이 이양로 문신열 신부님이라고 실상 보면 주교님보다 더 연배가 많은 네. 그런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사관계로 보면 사측인데 예. 다른 병원은 그 신부님이 다 원장이시죠?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지역. 그렇죠. 병원. 네. 우리 원장, 근데 거기 다 병원장. 교섭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여기는 예. 저기 네. 종교인은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다 나오진 않지만 예. 이제 왜 안 나오는 이유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 천주교회는 전통적인 호교론적 권위주의가 있어요. 즉 신부 네. 호교론적 호교- 그러니까 즉 신부가 예.
그 권위주의가 일반 평시대에 비해서 항상 위에 있다라는 네네네. 이런 중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이런 전통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신부가 세속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개 행정부원장이나 행정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일상적으로는 잘 신부가 평소를 만나는 걸 갖다가 거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렇지만 원장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 CMC 노조가 있는 모든 병원에서는 신부님들이 교섭에 나옵니다. 실제로 행정부원장 신부님이라든가 관리실장 신부님들이 직접 나오시고 다만 의료원장 신부님은 이제 상견례와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이런 신부님들 책임자 신부님들 다 나오셔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경영을 하지 말아야죠. 경영을 하면 책임을 져야죠. 네. 경영을 하는 순간은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인을 두든가 뭐. 그렇죠. 뭐 예. 하지. 그런 모순이 지금 극단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가톨릭 사업장의 노사 관계인데 일단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부님이 병원장이고 행정부원장이면 그거에 그 직책에 따른 병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성직자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경영은 모든 실권을 가지고 다 하시고 이런 관계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신부님이 병원을 경영하실 때는 사제 이전에 경영인과 직원 관계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중적인 신분이 투여되는 거예요. 또 직원들한테도 신부님인 거죠. 신부님. 그 예. 직원분들이 다 교인들이세요? 신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할 수 있는 취업 조건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 게 없죠. 하여튼 그래서 대화 자체가 이제 어려워서 많이 애를 먹었고 노조가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그 노사 관계가 너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상하게 딱 다가오니까 계속 이제 대화를 요구했는데 딱 한 번 나오셨어요. 딱 한 번. 교섭에. 네. 병원장 신부님과 행정부원장 신부님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나오기까지 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항의 공문도 보내고 면담 요청도 하고 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딱 한 번 나오셨는데 나와서 교섭 테이블에 앉자마자 신부님들이 당신들 인사만 딱 하고 그냥 자리를 떠서 나가신 거예요. 노조 대표자는 인사도 안 했는데. 네. 그게 끝이에요. 처음과 끝.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2, 3년 동안 노조 무력화 뭐 종합 스물세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뭘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노조가 막 영리는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입장을 그런 내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죠. 입장 내기도 전에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교섭에서 이제 교섭은 그 2005년 인천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전부터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있어서 교섭은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 없는 이제 실제 책임자가 없는 밑에 행정실무자들, 행정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교섭을 했는데 뭐 이미 그 노사관계에 대한 그 입장을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만 달리기를 3년을 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교섭 테이블은 교섭 테이블대로 하면서 진전은 하나도 안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을 대거 탈퇴시키기 시작하는데 내용 증명으로 하루에 수십 장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조합원들이 그냥 탈퇴서를 내용 증명서로 보내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뭐 사측이 어떻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탈퇴 압력을? 조합원이 있는 부서의 팀장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조합원들이 탈퇴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다 하는 거죠. 그것도 할당을 줬겠네. 그렇겠죠.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가 계속 면담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남아있기 힘들 정도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진짜 사표를 쓰든지 조합을 탈퇴를 하든지 결정하지 않으면 남아있기 힘든 이런 구조가 돼서 뭐 1년에 어쨌든 3분의 2가 탈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징계, 고소고발 우리가 뭘 잘못을 했어야 이걸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징계 사유가 뭐냐면 2005년에 있었던 그 영양과 정리해고 과정이 있었어요. 스님들 계실 때 경영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정규직 30명을 정리해고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4개월 동안 당연히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싸우지 않겠습니까? 노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4개월 동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징계 사유로 하는 거죠. 새 경영진이 그렇죠.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인천교구 경영진이 그 2년 전 일을 이유로 2007년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대거 조합원 간부 전체 다 몇 차례씩. 그게 성립이 될까요? 그게? 그리고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진행을 했고 인사권은 뭐 전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갖고 있으니까 또 다 당했죠. 당하고 그거 갖고 또 고소고발을 한 거죠. 업무방해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것도 또 2005년 그걸 이유로 그 재판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고소고발되고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11억 8,400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조합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했고 조합원 간부들 부동산 가압류까지 3천만 원씩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재판이나 이런? 그게 3년 동안 다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 이제 단체 협약 해지 통보까지 하면서 됐고 결국은 이제 노조가 단체 협약도 다 무력화되고 조합원은 현재 11명 남았거든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한 직원이 450~60명일 때 213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천주교 인천교구가 딱 경영 시작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직 대상의 53%였어요. 네. 지금 1,600명, 한 1,600여 명 돼요, 직원이. 그런데 지금 11명 남았으니까 뭐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 경영권을 이쪽에서 인수하기 전에 강성이었어요, 노조가? 글쎄요. 저희들은 그 강성노조가 본인들이 강성노조라고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식을 했나 봐요. 사용자나 교구는. 그렇죠. 인천교구가 아마 네. 저기는 인수하자마자 저 기분도 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했지 사실 않을까. 그게 강성이라기보다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래 최초에 그 대개 수녀원에서 병원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네, 초창기에는 그래서 부산 메리놀 병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병원장 수녀님을 최근에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당시 수녀에서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한 목적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치료 목적 그리고 그 안에서 선교 이런 것들 사회복마적 가치를 갖다 내세웠던 건데 그게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병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거기 경쟁에 이기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이제 봉착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 파티마 병원부터 목포 그 가톨릭 병원, 대전 성모병원 이런 몇 차례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조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이 이미 노조는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단체고 거기는 또 상급 조직이 있어서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를 이제는 탄압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인천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고착화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포 가톨릭병원 노사 문제 있다가 아예 병원 문을 닫았고 광주교구 관리였는데 그다음에 대전 교구는 대전 그 병원을 노조를 없애버렸어요. 탄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교회가 노조를 갖다 동반자로 바라봐야 되는데 경영의 동반자가 아닌 마치 노조가 병원 경영을 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건 노조의 잘못이 아니라 노조는 강성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이 병원을 운영하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히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즉 신자유주의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 같이 대형화돼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로부터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가 변화되다 보니까 노조는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교회가 애초에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과 성격을 상실했다. 왜? 기본적인 애초의 목적과 다른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사실은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병원을 손을 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이게 보고 있어요. 그 노조에 대한 천주교의 시각을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맞는 게 저는 제가 직접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수녀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시기 직전에 그 수녀님 병원장 수녀님 계실 때 실제로 어느 분이 그 수녀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노조는 이제 마귀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경찰 관계자분이 전해주셨거든요. 어쨌든 노조를 이제 마귀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문신열 신부님 계시지만 사탄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또 노조는 했습니다. 사탄이다. 네. 실제 들은 표현입니다. 그 재미있는 게 하나 내재되어 있는 게 네. 원래 그 부천에 성가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성가 소비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노사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파업되고 해고됐을 때 그때 사실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제가 총무였을 때 노조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가 소비년회가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그걸 손을 떼면서 원래 그 교도권이 인천교구 교도권이 있는 지역인데 서울교구에다 넘겼어요 병원을. 그렇기 때문에 인천교구에서 그 부평 성모자일병원을 인수할 때는 이 경쟁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교구가 관내에서 병원을 갖다 운영하는데 이 병원과 비교해서 더 크고 더 잘 되기를 일어나는 어떤 경쟁 의식도 발동된 게 노조를 오히려 탄압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깔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보시기에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한국적 상황인가요? 노조의 노사관계 문화가 노사관계가 이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 어떻게 푸는지.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미국에는 이미 병원 경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교회가 나서지 않고 이렇게 경영권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해서 같이 파트너로 나아가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교구 중심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즉 수도회와 교구가 있는데 교구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 중심의 주교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어떤 모든 것 노사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결코 자유롭지 못해 자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떻든 교구는 독립재산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구 재정을 갖다가 늘리는데 좋은 돈벌이 수단이 병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움켜쥐고 대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키우다 보면 노조를 갖다가 같이 협력자로 충분히 같이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각이 아까 말한 권위주의적 시각에 깔려 있는 잘못된 관점 때문에 노조를 아예 없애고 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천주교에서 병원이라는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된 출발 가치라 그럴까요? 이게 거의 준공공의료원 형식으로 해서 사회봉사 이런 기관으로 이제 출발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이게 교구나 이런 데서 천주교 뭐 중앙 조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유지를 시키거나 이게 정상 아닐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중앙조직이라는 게 없고요. 네. 아니, 모든 네. 교구마다 독립재산제예요. 네. 즉 그 재산이나 법인이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구가 어렵다고 서울교구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인천교구에서 그러니까 인천교구에서 인천병원을 좀 지원해가지고 살린다든가 이게 진짜 이게 천주교 정신 아닐까 이 생각 들거든요. 아니면 뭐 운영을 안 하든가 작게 하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관점의 문제와 네. 이제 재정의 문제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 아까 저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국제성모병원을 작년에 개원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개원하지 말았어야 될 문제예요. 그걸 개원한다는 건 그걸 개원하기 위해서는 국제병원으로 이제 인정받고 싶으니까 관동대학교라고 부도 직전에 대학을 갔다가 인수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관동대학교에는 의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동대 의대 산하의 국제성모병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출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교구가 병원을 재정을 지원해주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현실도 이게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종교 기관에서 지금 수익 추구 경영이 불가피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톨릭 이념과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 모순을 잉태하고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도입 딱 들어선 순간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특성을 가미해서 민간 대학병원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는 굉장히 특화된 형태로 더 이 수익 추구 경영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병원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종교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저는 병원 경영은 가톨릭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병원을 경영하려면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심지어는 공공의료체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종교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다른 형태의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실험하고 새로 펼쳐나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지금 구조에서의 병원 경영은 수익 추구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럼 그 종교기관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 돈 벌어도 돼요? 이념상이나 아니, 모든 단체나 조직은 돈이 있어야지 굴러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돈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게 그거에 입각해서 똑같이 세상의 논리로 가치로 돈을 버는 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건 교황님이 이미 회칙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황님이 프란스 교황님도 사실은 이번에 노동 관련 얘기를 하시더만요. 예,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바라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가난한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부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화돼야지 가난한 이들이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라는 말을 복음의 기쁨의 198항에 딱 명시하고 있어요. 즉 교회 입장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손 떼기 어려우면 진짜 그 합리적인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교회는 경영에 있어서 물러나서 이걸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서 무료로 한편에서는 진료를 하게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거는 서울교구에서 이미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 성모병원을 이미 엄청난 대형병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 강남병원으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현대 삼성하고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어요. 병상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지금 더 악랄하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더 취익하기 위해서 노조들을 일반 병원보다 더 강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무슨 TV 광고인가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나환자들, 거린들이 그냥 그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 병원 응급 환자들이 병원 가는데 이게 자기들 못 받는다고 막 쫓아내는 이런 사람 쫓겨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성모병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치가 없어진 거죠. 네. 옛날 초기에 그 정신에서부터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병원하고 이 인천 성모병원이 그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게 국제병원은 기소가 됐고 그 허위 그 환자 등록해서 성모병원도 기소가 된 거예요? 이제 국제성모병원의 허위 환자 부당 청구 사건은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결과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갔어요. 근데 검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사 16명, 의사 14명, 그다음에 팀장 2명 해가지고 어떤 언론에는 17명이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17명이고 언론은 이제 16명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의사 14명이라고 하고요. 팀장 2명이 검거가 돼서 입건이 돼서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의료법 위반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14명의 의사 전원에게 여기는 국제성모병원 병원장도 포함되는데 전원에게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
처벌이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이제 예고 통지서를 보냈고 당사자들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는 이런 과정이라고 해요. 이제 그게 이미 진행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국정감사 의제로 제기를 했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제성모병원 사건에 대해서 실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인천성모병원은 이제 그 문제와 별개로 이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집단 괴롭힘이라는 일을 벌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4월 6일부터 그런 일을 당했고 4월 15일인가 이렇게 입원하면서 17일 날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로 이제 긴급구제 신청을 했고 지금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관리자들이 집단 괴롭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관리자들의 집단 괴롭힘이 있는 게 아니고 노조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파괴한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병원 측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관리자들한테까지 다 그대로 전달이 됐고 이것이 이제 그런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집단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2012년, 13년, 15년 지금 3년째 이걸 당해왔는데 제가 처음 당한 게 2012년도에 이제 19대 총선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총선거일에 정상근무한다는 그 공지를 해요. 정상근무, 임시휴무일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정상근무하겠다고 이제 전 직원이 보는 그 전산망 아웃룩에 공지사항을 공문으로 띄웠고 노조도 이제 공문이 왔죠. 당연히 이건 병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법적으로 위반 아닌가 이것도? 공기업이 아니면 또 그거는 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이 그런 것들은 또 법적으로 철저히 확인하면서 하죠. 법을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하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아무리 그때 노조 조합원이 몇 명 있었나? 한 20몇 명 있었나? 그런 상태였는데 노조가 아무리 힘이 없지만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직원이 1,500명, 1,600명이면요. 실제 투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잖아요. 병원 통상 근무자들은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6시 반 출발한단 말이죠. 그럼 6시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와야 된다는데 몇 명이 할 수 있겠어요. 6시까지 퇴근해서 그 전에 가서 투표해야 되는데 퇴근 못 하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대다수 많은 직원들이 그 많은 직원들이 투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권리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제가 병원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이제 속보를 만들어서 유인물을 일부 뿌리고 또 그 병원이 공지한 그 아웃룩 전산망에 지부장 명의로 이제 공문을 올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관리자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노조가 전임이 해지됐기 때문에 조합원이 이제 너무 줄어드니까 전임자가 아예 해지가 됐고 저는 이제 노조 지부장이지만 그 임상 간호사 일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간호사 제가 검사 예약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검사 통합 예약실에서. 근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 관리자들이 한 대여섯 명 갑자기 이제 제가 일하는 데로 들어오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밖으로 이제 불러내더라고요. 저는 뭐 관리자들이 와갖고 저한테 무슨 할 얘기 있는 줄 알고 나갔어요. 로비로. 나가자마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당장 나가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대여섯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게 또 언론에 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선거권 보장한다고 전 사업장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보건의료노조도 했고 그 실태 조사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건의료노조 150개 사업장 중에서 저희 병원이 하나가 유일하게 정상근무하는 병원이었어요. 그 이제 언론에 어디 났대요. 네. 메디컬 타임스인가 어딘가 하여튼 나서 그 언론에 제보했다고 또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난 제보한 사실 없다. 그리고 뭐 그 유인물 왜 냈냐 또 전 그 아웃룩에다 그걸 왜 올렸냐 뭐 해갖고 일방적으로 뭐 아무리 그 내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언론 제보한 사실 없다 해도 계속 이제 그 하루에 4차례를 처음에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근무 시간마다 와서 집단적으로 와요. 집단적으로 와서 뭐 환자들 보는 앞에서 그다음에 동료 후배들 동료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목표로 오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크게 막 떠들고 이런 방식으로. 크게 떠들기도 하지만 또 환자들이 있으면 조용히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지만
거의 인신공격 내지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갔다 하면 따라다니기도 하면서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한번 당했었고 그래서 병원에다 항의 공문 보냈어요. 지금 집단 괴롭힘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단해라. 부당노동 행위다. 그때 충격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2013년도에 병원의 어떤 이런 그 돈벌이 경영이나 독재 경영이나 노조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심각해서 조합원이 16명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노조가 이제 도저히 뭐 임금 근로조건 뭐 노조 탄압 너무너무 이제 병원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어쨌든 사회에 알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제 조합원들하고 결의를 해서 파업을 하겠다. 조합원들이 같이 당연히 못하죠. 16명이밖에 안 되니까. 그럼 지부장 혼자라도 1인 파업을 하겠다라고 파업을 결의를 하고 이제 쟁의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쟁의조정 신청했다고 파업 결의했다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저희가 붙여놓은 요구안 뭐 거기다 돈벌이 경영 중단, 뭐 독재 경영 중단 이런 거 써놓은 거 다 사진 찍어 갖고서 들이밀면서 또 이제 그때도 조를 짜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조를 짜서 정해진 인원이 매번 오는 거예요. 매번 와서 뭐 우리 집 개도 밥을 주면 밥값을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병원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노조가 뭐 이게 지금 병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뭐 당신이 노조 지부장이냐? 이런 말 포함해서 노사 문제와 직접 관여 없는 얘기까지 포함해서 뭐 온갖 얘기든지 하고 그때가 굉장히 횟수도 많았고 강도도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하고 정신적 충격이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서 이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사실 정신과 병원은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면서도 정신과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우울증 이런 게 생기면서 제가 왜냐하면 그건 거의 그 폭력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가장 치욕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 얘기만 나오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관리직 직원들은 바쁘실 텐데 이 일까지 시키고. 이미 이제 그 위에서 다 그 관리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조를 짜고 스케줄 표를 만들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뭐 본인들도 그중에 괴로운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좀 그때부터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원형 탈모증이 계속 생기고 정말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막 몇 개씩 동시에. 그럴 정도. 나중에 막 그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그냥 일반 계속 나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일이. 이게 국제성모병원 일이 터졌는데 언론에 막 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이제 무상의료운동본부라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가서 이제 이건 대학병원에서 허위 환자 부당 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까지. 왜냐하면 개인 조그만 의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들 이렇게 뭐 허위로 청구했다라는 건 가끔씩 언론에서 우리가 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가톨릭 종교기관이라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3,640명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천 명의 환자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이 사실은 의료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이제 병원 앞에 가갖고 기자회견을 하죠. 네. 그 경찰은 엄정 수사하고 병원은 진상을 규명하고 밝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 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 가서 피켓팅하고 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또 언론에 막 난 거예요. 날만하죠. 그렇죠. 그 났는데 병원에서는 언론 그리고 이제 이 국제성모병원 사건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병원 퇴직 간호사가 경찰에 제보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병원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의 제보자가 아니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제보를 했다. 이런 걸 딱 내세우면서 저를 이제 전화가 오더니 뭐 언론에 인터뷰 노조 관계자라고 나왔는데 지부장 아니냐? 난 언론 인터뷰 한 적 없다. 그래서 이제 다 확인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간부들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다 부서장들이 1대1 면담을 한 거예요. 몇 날 며칠자에 나온 모 언론지에 노조 관계자라고 나오는데 지부장 인터뷰한 거 아니냐. 우린 모르는 일이다. 간부들 당연히 모르죠. 한 일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확인했고 저도 확인했어요. 인사노무부장한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게 4월 3일까지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4월 6일부터 또 이제 조직적으로 괴롭힘하러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얘네들 또 시작했구나. 그걸 느꼈고 근데 이제 그 2013년도까지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막 증폭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정신과적 질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증상들이. 그래서 도저히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 의원을 가서 뭐 약을 처방받고 상담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 올 때마다 내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 제발 좀 나가줘라. 이런 얘기도 수시로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하는 과정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신호등 앞에서 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뭐 이번 주 또 한 주 시달릴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랬더니 막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그런 증상들이 막 뭐 숨이 가빠지고 막 뭐 하여튼 심장 쿵쾅거리고 막 이런 불안증 제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불안제 약을 먹었는데 가지고 뭐 갑자기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빨리 가서 약을 먹어야겠다. 가방에 약이 있었으니까. 그러고 가는데 그냥 가다가 실신하고 쓰러져서 응급실 간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뭐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못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스트레스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그랬고 뭐 설사가 뭐 하루에 수차례씩 해갖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루에 설사가 몇 차례씩 나오니까 뭐 몸을 가눌 수가 없고 뭐 기진맥진 해갖고 그냥 그대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집단 괴롭힘이. 주권 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 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노조 파괴 공작 차원에서 진행되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보면 매뉴얼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전 성모병원에 노조 파괴할 때 제가 그때 노조 상황을 같이 함께 했었거든요. 네. 그때 거기에도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노조 파괴 전문가들이 요새는 하나의 팀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런 팀이 컨설팅 및 이제 작전이나 전술을 다 짜주는데 옛날에 저 부천 지역에 세종병원에 파업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전 성모병원 그 팀이 노조 파괴 공작팀이 그대로 와서 그 뒤에서 같이 노조에 대응을 했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지부장님이 그렇게 많은 숱한 괴롭힘과 정신적인 힘듦 이건 하나의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 이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힘이 들어왔다고 거고. 봐야 되네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 교구에서 처음 인수했을 때 아까 2005년도에 영양사 30명에 대한 해고가 됐을 때 그때 싸움이 있었어요. 노조랑. 그때 제가 지금 현재 최기산 주교님을 사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병원장이 누구냐면 재정원 신부님이라고 초대 병원장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만났을 때 그때 두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저한테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니었는데 싸움 끝나고 나서 아마 그쪽에 누구 그 당담자가 있는데 연락이 올 거다. 근데 연락이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방침을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이미 세워지지 않았을까
교섭 방향이 파괴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냥 파괴 방향으로. 쪽으로 이미 가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저 교구에서 한 발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좀 새로운 작전을 짜가지고 결국 지금 집단 괴롭힘 이런 현상은 직원들의 문제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전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부당 보험료 청구한 거에 대해서 그 인천 교구의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교구 차원의 입장이. 절대 성명 안 나죠. 그리고 지금 노조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잘못을 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쪽에 사람 관심 쏟는 걸 노조에 탄압하는 쪽으로 해서 관심 우리나라 정부가 많이 하는 수법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가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절대 교회는 뭐 그런 자기 잘못이나 부정에 대해서 절대 시인하지 않는 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렇죠. 거예요. 뭐냐면 국제성모병원에서 허위 환자 부당 청구를 한 거는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가톨릭 기관을 빼고라도 대학병원이면 거기다 가톨릭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종교 대학병원인데 적어도 그러면 빨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을 확인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사과를 하든지 뭐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병원의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 처음에 일부 직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일이다. 관련자가 확인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구가요? 병원에서. 병원 장이. 병원에서 교구 입장은 안 나오고 병원에서. 병원에서 언론에 그렇게 공식적인 나온 병원장도 매체예요. 지금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처음 언론 반응이 이제 입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다 그 다음 또 입장이 변화됐어요. 뭐냐면 병원을 개원한 초기라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발생된 일이다. 본인들이 그 업무적 실수이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고 그것은 과당 청구된 거는 다시 환수하겠다. 뭐 단순히 업무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 병원 직원 1,000명, 거의 아직 1,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명. 우리 병원 직원 1,500명이 그냥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병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어떻게 신부님들이 그런 병원 공식 입장을 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대목이 더 충격스러워요. 그 대목이. 아니 천주교는 그 세속적인 법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운영되는 네. 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가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특성이 있는 거죠. 이 가톨릭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권위주의와 연관성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저희가 지향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복음화적 가치와 교회 쇄신의 가치가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사실 이 사회복음화에 열심히 활동하는 인천에 의식 있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신부님들이 재미있는 건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네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좀 세게 가서 얘기하면 좋겠다.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사실 지금 최기산 주교님이 인천교구는 매년마다 노동 주간을 설정을 해요. 5월 1일 전후에서 일주일을 갖다 노동자 주간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2차 헌금을 받아가지고 돈도 한 7,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노동자를 위해서 1년 동안 쓰게 돼 있어요. 거기다 담화문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담화문 중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뽑아온 건 2009년도에 최기산 인천교구 주교님이 담화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담화문 내용 중에 보면 사교리 305항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교구장님이 담화문에 2009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된. 저희가 매년
매년 발표하는 그 담화문을 뽑아서 봐요. 그쵸. 저희 노동조합이, 우리 병원 노동조합이. 제가 그걸 매년 봤습니다. 참 그러니까 내가 기가 하면 막히죠. 예. 로맨스고 남냐면 불리는 이런 논리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이게 보통 그 일반 사회 저기 사회에 있는 노동자 세속적인 얘기를 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되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교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또 카톨릭 프레스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네. 그 뭐 강화도 신도직물 사건 기념 네. 조형물 축복식을 가졌다고 네. 지난 5월달에. 네. 그 노동자 주간 때. 네, 그래서 뭐 인천에서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노동운동에 대한 가치를 계승하고 이 교구 차원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를 해왔던 전통이 굉장히 오래돼 있던데 또 거기에 카톨릭 노동사목인가요? 네. 거기에 저기 대표님도 역할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때 시기랑 이제 지금 바뀌어 있나요? 완전히 성격이 지금 인천교구가?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우자동차 예. 파업이 굉장히 사회 여론화되고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네. 예. 근데 그때는 교구가 노조 편을 들었어요. 주교님이 심지어 미사를 하러 가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저한테 나는 한쪽 귀밖에 못 듣는다 요새. 예? 사장들이나 유지들. 그러니까 나는 이쪽 다른 쪽 귀를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쪽을 같이 들어서 균형을 맞추겠다. 네네. 뭐 이런 입장까지도 표명을 했었고 그런 또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당장 내가 내 교회 이익과 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논리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서울 인천교구뿐만 아니라 사실 인천교구가 유일하게 노동자 주관하고 노동자 담화문 선포하는 15개 교구 중에 유일한 그 정평이가 있는 교구 중에 유일한 교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모병원에 대하는 태도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데 그 강화도 심도직물 네. 그 역사 심포지움을 그 노동사목에서 주최고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일부 우리 간부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들었었는데 그 상황에 빗대어서 저는 그렇게 신부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21세기 심도직물 사용자가 바로 인천성모병원과 그 천주교 인천교구다. 네. 심도직물이라는 사건은 이제 그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해서 천주교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주교단 성명을 발표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해준 천주교의 그런 좋은 역사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뭐 기념 조형비까지 세우고 했는데 그런 역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인천교구의 그 노사관계와 그다음에 이 노조 탄압의 실상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모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1세기 정말 심도직물 사용자가 바로 인천성모병원이고 천주교 인천교구는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역할이 이제 이게 자본가 쪽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특징 얘기가 뭐냐면 현재 천주교 신자의 한 25%가 강남에 있어요. 즉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이미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중산층 이상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한 게 바로 프란시스 교황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의 26항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 세신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32항에 보면 교황청부터 이제 로마 교황청부터 세신하겠다. 라는 걸 내가 몸소 모범을 보여서 세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교회가 그만큼 이 세속에 이제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보다 더 로마화된 교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본주의 논리에 굉장히 충실한 이런 모습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그 교회가 쇄신되는 이 과제 중에 제일 큰 게 저는 바로 병원 경영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부터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권력하고 자본하고 종교가
이렇게 꾹짝꾹짝 돼가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사회가 망하거든요. 그런 징표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인천교구의 노동사목위원회에서 총무하셨던 거죠. 이전에 옛날에 한 예전에 10년 하셨던 정도. 건데 그럼 이 노동사목위원회하고 접촉은 해보신 건가요? 접촉을 이제 이번 일이 있기 전에 노조가 이제 엄청난 탄압을 받는 과정이 수년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노동사목을 찾아갔죠. 노동사목 찾아가서 왜냐하면 천주교 인천교구의 공식 기구고 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니까. 그래서 2009년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아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노동사목 신부님 그 박병석 신부님 찾아간 거예요. 그 신부님이 정말 신심을 갖고 도와주셨어요. 정말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교구 방침과 거스르는 이제 역할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우리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을 위해서 노동사목 그 책임 신부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그 기간에 바로 인사 발령을 내갖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동사목 계속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사실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것까지였어요. 들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나름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다 이제 거부당했고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고 그 신부님들이 악의적으로 그 노동사목 역할을 하시는 신부님들이 악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교구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어떤 틈도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인천 교구를 상대할 때 주교님께 편지도 써봤어요. 제가 아닐 때 우리 전 지부장 저도 지금 이번에 써봤고 편지도 썼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전 지부장 막 탄압받을 때 지부장 했던 그이는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찬미예수 해가지고 주교님께 해가지고 친필로 써갖고 주교님께 편지를 이 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편지가 주교님한테 직접 보낸 편지가 어쩌자고 우리와 가장 갈등 관계 첨단에 있는 당사자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친필 편지가. 직원한테. 행정본장 신부님을 통해서 행정실장 손에 들려 있으면서 당사자 앞에서 이것을 내미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하고 싶은 게요. 사실 천주교 인천교구의 노동사목위원회는 특징이 평신도하고 사제들이 다 반반 섞여 있어요. 다른 교구에는 다 사제 중심인데 유일하게 평신도가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위원장이 이제 신부가 맡고 평신도가 이제 총무 이런 구조로 가거나 아니면 수녀님이 총무를 맡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위원장 신부들이 이제 교구 차원에서 보면 한 중간급 정도 돼요. 위치가.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순명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주교님한테 처음에 신부가 될 때 서약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순명하겠습니다라는 순명 서약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박병석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 신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주교님한테 직언을 했구만요. 네, 직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언하자마자 곧바로 그 인천교구의 제일 외곽에 김포의 아주 시골 동네에 화성이었나요?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위 천주교 평신도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 항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총대리 신부님을 만났는데 주교님은 안 만나주고 그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럼 노사위원회 뭐하러 있느냐? 에? 노사위원회 역할을 하려면 그게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내용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번에 제가 이제 따로 신부님들을 만나보면 지금 김윤석 신부님이라고 노사위원장 신부님이 있어요. 요번에 주교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 가지고. 만나서 얘기했지만 주교님은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노사의 잘못보다 제가 볼 때는 그 문건의 문제는 그 실무자, 노동사무 실무자의 잘못된 처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듣고 그거는 있어가지고. 좀 다른 문제고 이건 편지. 우리 전 지부장이 썼던 편지는 자, 참 그런 면에서는 노사이가 있어도 모든 게 다 주교님 산하의 이게 체계에서는 보통 이제 그 뭐 결정 체계 뭐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뭐 운영위를 열거나 뭐 집행위를 열거나 그래서 거기서 토론해 가지고 이제 뭐 의장이 땅땅땅 뭐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선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회는 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교회 외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 노동자나 비정규직에 도와주는 거는 인천교회가 제일 많이 해요.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교회 내부로 들어왔을 때 네네. 내부의 이해와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노사관계에서 철저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교님이 계시잖아요. 인천 교구장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 그 교회 안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그게 면담해도 될 문제를 네. 미루고 있는 거예요. 병원장하고 풀어라. 나랑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부분을 병원장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 병원장은 실제 병원장들이 결정권도 없거든요. 근데 그 대목이 이제 안타까운데 지금 이번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 일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국제성모병원 일 터지고 제가 집단 괴롭힘 당하고 인권위 하고 병가를 이제 3개월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병가 3개월 마치고 제가 병가 있는 동안 이제 보건의료노조나 또 우리 다른 지역 노조들에서 이 뭐 저를 또 징계위원회 소집했거든요. 뭐 무단 결근한다고 병가 인정 안 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항의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왜 한 거냐면 면담 요청한 거예요. 면담 요청. 대화를 해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냐. 그런데 병원도 면담을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천주교 인천교구가 이 문제를 풀어라고 교구에 면담 요청했는데 주교님 면담도 계속 거부하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쌀 수밖에 없다 해갖고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집중투쟁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조합원들 모아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노조 탄압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투쟁을 딱 선언하면서 하는 또 투쟁 방법의 일환으로 이제 집중투쟁을 한 거예요. 19일 날. 그러면서 또 면담 요청을 또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인천교구의 국장단 신부님 4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교구에. 네, 인천교구. 그 인천교구 교구청 앞에. 내에 직책을 갖고 있는 네네. 뭐 네, 국장들이 있어요. 4.3호 국장, 무슨 성교국장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면담 대표단 5명하고 신부님들 4분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풀기 위해서 우리 입장은 어떤 건지 요구사항은 뭔지를 충분히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이 신부님들께서 처음으로 우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주교님께 이 문제를 잘 말씀드려서 해결되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주교님 면담은 안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교님이 이 4분 신부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러면 이제 병원 쪽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또 그 다음 날 병원장, 행정부원장 신부 2분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이 뭐냐면 병원 이야기를 다 듣고 병원 쪽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병원 입장이 뭐냐면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병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입장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단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대화를 안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부님들한테 쓰는 편지에도 그렇게 썼지만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잘하거나 완벽하게 잘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저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조차도 외면하는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시민님들 만나보면 지금 병원에는 이양로 시민님은 원로예요. 근데 지금 행정부원장이 꼴통이에요. 시민님이.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실무로 다 관할 총괄하는 행정부원장 신부가
모든 거 꽉 쥐고 그러니까 신부님 편에 다른 신부님들 편에 의하면 꼴통 얘기도 안 되는 신부님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꼴통적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안 풀리는 이제 문제다. 사실 주교님이 이쪽에서만 병원에서만 이 행정부원장이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노사랑 대화 풀어서 해결해 이렇게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여지가. 근데 여기 병원에서 병원이 꼴통신부 꽉 잡고 지금 국제성모병원 재정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교구장으로는 이걸 병원 쪽으로 손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를 푸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주교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즉 아까 말한 대로 행정부 먼저 꼴통신부부터 좀 바꾸고 그러고 나서 교회도 좀 노사를 동반자로 인정돼서 같이 가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인천교구에서 인천 성모병원을 경영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지금 모든 게 다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거는 이번 문제는요. 노사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뭐 병원에 뭘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 인상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노조 지부장을 집단 괴롭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국제성모병원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병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끝난 일이었고 거기서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저를 가만히 있는 노조 지부장을 그것도 11명 조합원밖에 남지 않은 노조 지부장을 집단 괴롭힘만 하지 않았어도 이 사태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병원이 시작한 일이거든요. 끝도 병원이 내야 돼요. 그런데 인천 10년 동안 이렇게 한 일이 극단적인 형태로 다 드러났는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관동대학교 거기다가 또 부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나게 병원을 매개로 해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뭐 저희한테 뭐 여러 가지 막 그 제보가 막 들어와요. 리베이트 사건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위장 약국 개설하는 문제 뭐 물론 다 법적으로 이제 확인돼야 되는 것들이지만 무성한 루머와 무성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저는 이것들이 어떤 견제 장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견제 장치도 그러니까 우리 인천성모병원 하나만 놓고 보면 직원이 1,600여 명이나 되고 하루에 외래 환자가 평균 3,000명이에요. 그리고 800여 명의 환자들이 매일 입원해 있고 3차 병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회적으로 뭔가 이 규모 있는 기관인데 견제 장치가 없어요. 견제 장치가 전혀. 그러니까 뭐 정말 저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모르고 이제 달려가는 이런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천교구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떤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하거나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병원 말만 듣고 입장을 정리하신 거잖아요. 최기선 주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인천교구의 입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10년 동안 벌어진 이런 것들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라도 지금 경영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병원 측에 의해서 파괴된 노동조합을 다시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게 저희 요구의 핵심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모병원 이거였구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성모병원 병원 운영에서 이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장례식장이라고 그럴까요? 장례식장을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쪽 선이 없냐고 인천교구 쪽으로 이런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병원이었군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인천 교구장님의 개심 마음을 바꿔서 이런 건 저는 별로 생각이 없고 그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근로기준법 상으로 위반 아닌가요? 노동조합 탄압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네. 위반하는 거죠. 노동조합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그렇죠. 인정될 수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뭐 허위 만든 거 이거 일반 뭐 법률 위반이잖아요. 근데 처벌하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이제 사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네. 심판하는 건데 제가 참석해 보면 이거 우리나라는 참 너무 잘못된 게 이런 부당노동 행위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부당노동 행위로 노조에서 올라온 건을 10건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기는 경우는 한 건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당노동 행위를 입증하는 거는 피해자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법 자체가.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 그 법 자체에서 운영을 인정을 좀 받더라도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부당노동 행위 저지르고 벌금 작게 내면 된다 이런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구조상의 문제도 저는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노동자였고 목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포도밭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하나 점심에 일하나 오후에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임금을 줘요. 그러니까 누가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 난 일 많이 했는데 왜 적게 주느냐 이러니까 근데 포도밭 주인 마음이다. 그 주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예수님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준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로 임금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노동의 가치를 갖다가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 거라는 거죠. 성서에서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교황님의 해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노동하는 인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해칙들 중에 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 바로 2세가 노동하는 인간 20항에서 보면 노동자를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조합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인정해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교환 2세. 교황님들의 회칙이 네네. 교황님 되면 회칙을 내요. 이제 어떤 지침서 같은 거겠죠. 대통령 되면 내는 것처럼. 그런데 명백히 다 인정하고 있고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지키는 거는 게 문제인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적 상황이냐고 물어봤던 게 그렇죠. 뭐 한국의 천주교는 한국이 좀 심한 거죠. 어, 응? 그렇게 보면 노사 문제, 문화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아주 굉장히 천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그런가? 한국 천주교가. 이해와 이익관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노동부도 노사를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병원을 상대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래갖고 또 국회의원들도 접촉하고 이런 상황에서 병원도 당연히 그런 접촉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을 상대한 모든 기관들의 입장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심각성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노사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없어요. 노동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왜곡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6개월째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왜 심각한지 얼마만큼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아니 민중들하고 완전히 또 별개로 또 다른 세계를 사는 예. 거죠. 다른 세계. 예. 그러니까 더 문제가 풀리는 게 좀 요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런 저는 부분이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병원 측 입장이 뭐 전산 오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 제 느낌은 야 이걸로 그냥 퉁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고 마치 이제 종교라는 거를 방패막이 삼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 신부님인데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런 인식을 이용해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지금 바로 이제 예. 시작할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 그 국제성모병원 그다음에 지금 이런 노사 문제 저의 어떤 집단 괴롭힘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가 담당하니까 그쪽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문제를 호소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라. 그러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기 때문에 나서서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의원실에서 그럼 병원장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채택이 되는데 합의가 안 되죠. 새누리당에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신부님을 증인으로 세우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을 하지 말든지 경영을 했으면 신부든 그 뭐 스님이든 수녀님이든 나와서 책임을 지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직자 잣대로, 이럴 때는 경영자 잣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다 피해가는 이런 거고 모순은 모순대로 증폭시켜내는 이런 구조인 거죠. 성당에서 국감을 해야 되겠네. 이제 전주교 그러니까 신자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좀 더 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 구조가 사실 참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부들 많이 만나 옛날 저는 서울 성모병원 10년 투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관련된 신부님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고가 또 깔려 있냐면 내가 나보다도 훨씬 이 직원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신부 수녀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배부른 소리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말인 게 사실 100만 원 약간 밖에 안 받아요. 직원들이 아니 신부 사제가. 신분, 예. 근데 그 대신 먹여주고 재워준 것뿐 아니라 모든 권한과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보장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봉사 병원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주고 특히 천주교의 가장 큰 특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성교인데 천주교는 봉사에 있어요.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그러니까 병원에도 그 논리 그냥 그 잣대를 들이대고 직원들한테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거조차도 신자들 이런 수적 관계로 보겠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상부주의적 인정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병원이 우리 병원 내에 왜 이게 보건의료노조가 상부 조직인데 그 당연히 노동 문화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건 외부 세력인 거예요. 내부가 아니라. 그런 게 사제들의 대체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입돼서 문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사고가 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들을 바꿔내야 되는 게 안 되면 사제들조차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평신도 중에 25%가 부유층이라고 본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 교회의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좀 이게 아까 그래서 저는 교회 쇄신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교회 쇄신은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부터도 이 교회 쇄신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지 이런 인식을 바꿔내고 그랬을 때 좀 노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 교회 안에 잡힐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가 운영하는 것, 운영의 주체가 되는 학교, 병원 다 손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가난했을 때 교육이 필요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의료 혜택이 필요했는데 이제 다 다른 데서 채워지고 있는데 정부가 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손 떼야 돼요. 왜 자본의 논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더 심하게 똑같은 정도는 괜찮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관행 때문에 더 심하게 탄압하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보다 더 후진적인 생각인데요. 그럼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전에 그 파업했을 때도 경희대병원도 다 끝났는데 마지막 남은 게 CMC 병원, 천주교회병원만 마지막까지 파업을 타결 못하고 질질 끌다가 경찰을 동원해서 성당에서 강제로 십자가 잡고 있는 신자 노조원을 갖다가 강제로 끌어내는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노사의 관행이 워낙 깊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아까 이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네요? 예, 지금도 조사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뭐 거기가 사건이 뭐 엄청 많다고 해서 잘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 이제 교구장님 만나 뵙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린 양들이 예? 답답하네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많이 힘드신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5개월 동안 오로지 면담만을 요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해결은커녕 이제 면담조차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선언했던 것처럼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 교황청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천주교 인천교구의 실태와 거기서 운영하는 병원 실상을 좀 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갔다 와서도 이 싸움은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병원과 인천교구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병원이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천교구와 병원이 해결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뭐 이제 인천 지역에서도 지역의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고 또 지역에서 뭐 병원 불매 운동까지 이용하지 않기 운동까지 지금 선언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빨리 저는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이게 천주교의 애초에 그런 가치는 뭐 바랄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우선 합법적으로 하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그렇고 병원 운영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최소한 합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화하자. 이거 같네요. 그 말이 맞네요. 예. 합법적으로도 합법도 안 되네요, 진짜. 예. 실망입니다, 우리 천주교. 실망보다 저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이 자본주의적 그 구도가 갖는 많은 모순이 있는데 종교가 그걸 편승해 가지고 이제 자기 이익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프란스 교황님이 작년에 우리나라의 방한에 대해서 가장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중립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정책 중립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어떤 편에 서야 되냐면 가난한 자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편에 서야 된다는 건 또 명백히 성서부터 복음의 기쁨까지 다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교회 세신적 과제를 가지고 이거는 단순하게 노조 편을 드느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문제들을 세신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뭐 저희 평신도에서 좀 의식 있는 좀 깨있는 신자들이 이런 문제를 같이 함께 연대하고 좀 지지하고 같이 싸우는 이런 것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굉장히 힘든 싸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사실 일반 노사 간의 싸우는 것보다 한 2배, 3배 아마 더 힘이 들어가야 될 어려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힘내시고 이제 그런 싸움에 우리도 같이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월요일날 교양청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시민들, 인천 시민들 비롯해서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미 인천 시민 지역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이거는 인천성모병원 노조 일개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대책위가 가동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 이제 바람이라면 사실은 인천성모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직원으로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제가 올해 30년 차 간호사거든요. 30년 동안 몸담은 그 애착을 갖고 있는 애정을 갖고 있는 이 직장이자 병원인데 이런 것들을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너무 이제 가슴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더 이상 두면 더 악화되니까 어쨌든 다 드러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천 시민 또 우리 신자분들도 병원의 이런 것들을 저는 정확한 그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고 인천 성모병원이 정말 대학병원으로서 그리고 인천 지역의 3차 종합 대학병원으로서 그다음에 특히 가톨릭 기관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대학병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정상화되고 바르게 자리 잡는 역할을 저는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단위에서 병원이든 천주교 인천 교구든 각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분들도 사실 병원이 정상화돼야 그 혜택이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것들을 좀 봐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저희가 뭐 선전전을 또 하고 또뭐 고발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병원과 노조에 관심도 표명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교황청 가시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뭐 후원 이런 거 뭐 계좌 안 만드셨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봐야죠. 네. 천주교 보면은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디 방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 고해성사 이거를 네. 어떻게 한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근데 교회 고해성사는 뭐 1대1 시민인가 네. 신자 간의 1대1 어떤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갖다가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그 신앙적으로 네. 가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이게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한테 요구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고해성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그 워낙 안 만나주시니까 고해성사 방식으로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신도분들이 이거는 글쎄 이제 고해성사 이제 주교님이 고해성사를 저 받는 경우가 저는 특별한 경우에는 없다고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정축이 형도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청주교도소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성사 보고 싶다고 그래도 거절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게. 예,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볼 때는 교도권과 경영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다른 편에서 보면 이건 골맞던 게 이제 터진 거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순진하게 생각해가지고 자 이렇게 답답합니다. 우리 그 건강하고 전주교 원래 가치에 충실한 우리 신도분들이 전주교 한국 전주교 특히 한국 전주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자체가 혁신할 수 있는 데 노력하시라고 믿고 이 인천 성모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문제겠지만 그 중에 특히 몇 배 더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홍명호 지부장님 응원하고요. 우리 노동자분들 함께 저희도 응원하고 교황청 잘 다녀오십시오. 오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